방글라데시가 거의 구동의 1위를 했었어요. 한 번씩 1위를 뺏길 때 어디에 뺏겼냐면 한 여러 나라에 뺏겼었는데 지금은 방글라데시가 1위를 계속 못합니다. 행복지수가 매우 낮아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를 여러 이제 사람들이 제가 조사를 했더니 인터넷에 보고 있어요. 라오스 같은 나라도 대표적으로 꽤 상위권에 있던 나라거든요. 저 예전에 가족한테 라오스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라오스의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걸 해야 이렇게 그냥 그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1번 아이폰, 2번 치아 교정. 이 라오스는 치과가 동네 상점처럼 이 상점들 한가운데서 이렇게 치아 모양 해가지고 치과들이 있고 상점들 사이에 있습니다. 의료 행위가 아니라 약간 기술적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 보철이 있지 않습니까? 교정기. 이게 유행이자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문제가 없어도 그걸 해야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로피는 전자다. 그래서 라오스는 또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인데 코에다 꽂고 마치 우리 왜 마약할 때 영화 같은 데 코로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민트 향이 나는 저도 사서 코로 해봤는데 피치 엄청 들더라고요. 코로 이렇게 해서 흡입하는 그 전자담배 치아 보철. 근데 라오스도 지금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게 이 아이폰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 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행복지수도 방글라데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세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맞물리느냐 작동하느냐 하는 문제를 과거 우리 활동과 기초과정할 때 뜻각하면서 전쟁부터 시작해서 제국주의, 그 다음에 식민지 쟁탈,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중심으로의 체제 개편, 그리고 그 무역 중심이 또다시 어떻게 시대를 통해서 흐름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즉 통찰하는 어떤 이런 시야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 스팟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오밀조밀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이번 3강에서는 한국의 경제사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지금 세계 이 경제를 살펴보신 시장의 흐름이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좀 끌어서 살펴보면서 이 세계 경제 흐름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떤 경제 흐름에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발달하고 때로는 또 저하고 투쟁하고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한국의 경제사를 살펴보는 내용이 오늘 3강으로 살펴볼 한국 경제사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학습 목표 참고해 주시고 현재 경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한국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서 토대를 갖추는 문제, 그리고 이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요소도 있지만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또 소분류 카테고리도 있죠. 그 말 자체는 경제라는 것이 고유하게 작동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와 맞물려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노동정치 전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야 또는 역량을 갖추는 문제,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를 세계 정치경제 맥락 속에서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는 힘을 기르는 것, 학습 목표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직업, 나의 착직자, 고용 형태 다들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독특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두가 공무원들이셔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시험 닥쳐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나는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 와 있다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성적은 떨어지고 본인은 오디션 할 때가 제일 힘들어. 또 그런 케이스시 나오시더라고요. 저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럼 대체로 다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을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생각하고 요거를 얘기하면 봅시다. 내 자식은 어떤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또는 바람,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자식이 가졌으면 그렇죠. 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 그러면 어째 보면 IMF의 한국사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 그야말로 경쟁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한국 가서 그냥 그 석가가 한번 받고 나오면 우리 한 20년 정도 끝나고. 근데 앞으로 안정된 직장 들어올까? 너도 아까리고 내가 아까리고 어제 6월달에 경북에서 AI 관련된 교육을 했는데요. 두 관을 배치할 건데 전 반대되는 성향의 교육 두 가지를 배치할 겁니다. 첫 번째는 95년도에 출판했었는 제레미 레프킨이 얘기했던 노동의 종말 시리즈 중에 노동의 종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봇과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 사람의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과거에 1800년 초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교통원에서 설명받던 기억하시나요? 기계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확 올라가니까 과거에 전공들이 수공의 당시에 노동자들이 저항했던 그 운동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완전 기계 엔진에다가 설탕을 부어서 엔진이 막 물러오게 만들고 또 더 격하게는 쇠파이프 이런 걸 가지고 직접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라는 것을 직역하면 기계를 파괴해야 이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그러면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역사적 교훈으로 살펴보면 그걸 막아낼 수 있다고 보다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성공해야 됐었겠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의 혁신은 또 다른 또 일자리들을 창출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또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AI 시대가 돼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 이런 검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확률적으로 아주 전문직 또는 사용자 지위가 될 확률보다 물론 안 되니까 부담은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노동자로 살아갈 확률이 확률적으로 제일 크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경제사 속에서 격변했던 이 경제사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들이 맞닥뜨릴 한국 경제 흐름은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본문 내용이 약간 있는데요. 이거 읽고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을까요? 우리는 세계 10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200에서 300년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우리는 불과 4, 50년 만에 이룩한 것이다. 그런 만큼 기쁨도 컸고 고통도 컸다. 한국 경제의 역사는 시기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지금부터 시기별 특징을 추적하면서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6.25 전쟁 뒤부터 IMF 사태까지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IMF 사태부터 지금의 이르는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질문을 질문이어서 한국 경제가 떠오르는 알아보죠. 한국 경제는 세계 정치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돼요? 시기별로 한국 자본의 축적 체제는 어떻게 변해요? 노동자 계급은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에 있어서 선거 일가가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죠? 재벌 체제의 형성 과정과 무엇입니까? 11분짜리 영상인데요. 50년대 미국 원조로부터 경제가 형성되는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최초의 대전이다. 이 전쟁으로 한국군 98만 명, 유엔군 15만 명, 중국군 90만 명, 북한군 92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민족을 파멸로 이끈 전쟁은 38선을 휴전선으로 바꿨을 뿐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 됐다. 전쟁은 삶을 순두리째 바꿔봤다. 가족을 잃은 1000만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전쟁 포함한 10만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어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해. 삶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미국의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에 숨통을 터주었다. 부산항에 첫 원조 물자가 도착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이 무대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사업은 미국의 원조에 달려 있었다. 10년 원조를 미소를 10년을 해서 도대에서 10년을 하다가 국민한테는 이제 파란색 정부에서 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그것이 국민들 지금 세금 받아 뭐 처리 못하니까 말이야. 그것이 정부의 이제 재정이 돼가지고 그게 정부의 뭐 인건비지만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다가 그걸 여기서 저거 보험을 했죠. 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그 시작은 농지개혁이었다. 전쟁 중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몰락했고 소장농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농민이 여유롭고 자립적인 경제 주체가 돼 시장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지만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인식으로 충만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어야만 했고 산업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원칙이 됐다. 정부는 일본인 귀속재산 대부분을 민간에게 헐값으로 팔아냈다. 공정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달러로 빌려주었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융자로 충당해 주었다. 이때 일어난 산업은 지분, 재단, 면방직 등의 300산.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간 기업이 경쟁력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자본주의의 기초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45년부터 1953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500배가 넘어요. 5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5만%가 넘는단 말이에요. 5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산업을 소규모 산업을 하려고 해도 융자를 줘야 하는데 융자를 주면은 융자 받은 사람이 뭐든지 자재라도 사놓으면은 몇 달 안 하면 2배, 3배 되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받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또 필수 불가능하고 수입해 오는 것도 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수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달러를 배정을 팔아줄 수밖에 없어요. 불화에 달러에 불화란 말이에요. 그 달러 불화 받는 사람도 어떻게란 말이에요. 달러 배정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물자 수입했을 때 물자 들어와
들어왔을 때는 벌써 올라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다치면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주는 게 된다니까. 그 좋은 면을 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산업 기초도 일어날 수도 없고 출발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원조 경제 시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원조의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측은 파괴된 생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재 원조를 더 원했으나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70%는 수비재였다. 미국은 당장 먹고 입을 수비재를 공급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혼란을 막고자 했다. 연방기, 제당, 기업 등의 산업은 모두 원조로 들어온 공업용 원료에 의존했다. 이것이 원자재를 계속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낳았고 한국 공업화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원료 가공 수비재 산업, 그것의 성과는 수입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었다. There was also the basic economic strategy in the 1950s calle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here the Korean government said we'll put up big barriers to imports, of course, and we'll try to develop internally, not believing that Korea would become competitive in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이승만은 미국을 이용해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구토를 가져왔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반공 의견에 묻혀 억압되었다.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공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한국에는 반공만이 존재하게 돼. 이승만의 3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남산에는 이승만의 동상이 세워졌다. (1958년) 미국 경제 불황이 여파로 원조가 삭감되었다. 원조 경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8.7%였던 경제 성장률이 1959년엔 2.1%로 급락했다. 300산업의 가동률도 40%대로 떨어졌다. 정치는 국민 생활을 돌보지 않았고 자유당은 집권 연장에만 매달렸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야당과 언론에 대한 무리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 통영 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타락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승만 제4대 대통령이 이기붕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집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최초의 국민적 항의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됐다.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다. 4월 19일부터 각 대학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가 경무대학까지 진출하자 경찰이 충격을 가해 18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사망했다.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서울 시내로 출동시켰다. 하지만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았다.
4월 26일 이승만은 아야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12년, 나라는 건국되었으나 그 토대는 미약했다.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민주주의는 아직 정착되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1960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다. 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시작했습니다. 네, 영상 50년, 60년까지 살펴봤는데요. 남한의 반독정부 수립 이후에 13년간인데 이승만 정권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흐름이 어떻게 이제 전부 이 복구와 이렇게 성장을 도모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 한번 답들을 한번 토론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6.25 전쟁 후에 미국이 무상 런던 물자를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 받고 판매한 이유는 분명한 문제. 네. 국가는 무상으로 오히려 받아갖고 전부 국민들에게 돈 받고 팔았어요. 영상 보니까 그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소리가 왔을 때도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충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금을 걷는 대신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국민들에게 원조받은 물자들을 팔아서 그걸 이제 자본금을 해가지고 산업금을 도모하고 국가 예산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정부의 원조 물자 배분, 외환 배분이 흑소득 자본가들에게 대한 특혜로 작용한 이유를 물었는데 우리 서기수 부장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특혜로 작용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보셨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다 보니까 오늘의 통통과 내일의 통통의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현물로 들고 있으면 내일 분명히 추가가 됐든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독점적으로 현물들을 다 가지는 데서 특혜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대충 자금으로 충당하는 이 원조 물자를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것을 이제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보통 세 가지 흰 것에 대한 원조라고 해서 300원조로 많이 부르는데 재분, 재단, 면화 이렇게 세 가지를 원조를 받았죠. 이게 이제 기업이 독점하는 쪽으로 가면서부터 사실상 일제시대 때 미군 일제가 소유했던 회사, 공장들을 자주경영의 형태로 우리 노동자들이 서로 이제 공동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한 노동사 공동체에서 살펴봤죠. 이걸 미군들이 다 몰수해 가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특히 대부분 일제시대 때 농사로 치면 마름이라고 보시죠. 소장농들 관리하던 마름들 역할하던 공장에서 공장장 하던 놈들이 대부분 적산불화라는 이름으로 적의 재산을 우상으로 돌아받거나 아니면 아주 헐값에 돌아받아서 운영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현대 지금 재벌의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동기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삼성 닉스라고 부르고 섞어서 어떻게 기신조업을 잘 만들었냐. 이 목표가 되는 것들이 아까 재분, 재단, 이 방식, 면화에서 세 가지를 원조받으면서 재분은 어디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재분은 재단은 면화는 지금의 제일모직 삼성 자본이 그 다음에 또 SK에 목표했던 성경지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두 개 기업이 사실은 원조 물자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계열성으로 따져보면 아까 우리 고령의 우리 팀장님께서 어려울 때 공적자금 투여되는 거면 사회적 책무 이런 거로 하셨는데 이 얘네들한테 주어진 원조 물자의 독점이 결국은 대출자금으로 해서 국민들이 다 샀었던 것이라면 사실상 이 소유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에 대한 저는 토론의 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50년대 한국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은 기본 전략이 뭐였죠? 사실은 50년대를 관통하는 내내 전략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원조 받아서 한 거고 이 원조가 끝날 때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59년도에 원조가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 9% 정도 있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시 떨어지고 물가가 아까 인플레가 아까 심할 때 500배까지 뛰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서기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원조를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워낙 뛰어버리니까 몇백 개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거의 이것도 뭐 투기판에 도박처럼 몇십 배 이익을 보는데 정말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그런 식으로 자본이 팽창되었다면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경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처음 정부 주도하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준비가 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나서 윤무선 정권 때 발표가 됐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박정희가 있는 일로 알고 있죠. 타이밍상 그랬을 뿐 박정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새마을운동하고 연동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꽤 시차가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 이 경제 전략을 이제 추진하던 것과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시점은 꽤 이 시대적 갭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반 72년에 유신헌법 제창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시작하거든요. 포항이 박원지다, 청도가 박원지다, 경상북도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참 그걸로 이제 고리고개를 극복했다는 경제적 의미를 빼고는 그런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다투는 것도 참 수강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옆에서 붙이셨는데 우리 지금 잘못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경제 성장과 시대적 배경, 우리 세계 경제 정치 흐름과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세계는 자국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라졌으며 두 진영 사이에는 대국민과 세대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국주의 진영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것은 벨튼 구조 협정이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었고 동서 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하게 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원조물자가 남한의 대량 미국제는 수련과 원조 경제는 1950년대 초반에 중심을 둔다. 국가적으로 우리 군정은 해방 직후 남한에서 폭넓게 전개된 노동자 자치관리 운동을 잠재
헐값으로 돌아가면서 이번에 우리 경제 질서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원전 문자입니다. 기속재산보다는 50년대 자본 축적의 물적 기초가입니다. 한편 6.25 전쟁 뒤에 실시된 인지개혁은 국민을 자산임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옛 지주계급은 산업 전문화로 전환하지 못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 재정을 원조에 의존하였다. 원조 물자의 국내 판매 대표인 대출 자금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다. 53년에서 60년 정부 전형 투자의 총액의 69%가 대출 자금이었다. 그러나 1957년부터 미국의 원조 물자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경제 자립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였지만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된다. 자본노동 1950년대 자본 축적은 귀속재산 헐값 불화, 외국 원조 특혜 배정, 후퇴적 조세금융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자본가 계급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자본 축적은 생필품을 생산하는 소비재 경공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생필품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빠른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산업, 밀가루, 면화, 설탕 산업의 성장은 재벌의 싹을 틔웠다. 임금 노동자학부는 매우 쉬운 상황이었다. 정부의 저국화 정책은 공업의 분배를 촉진시켜 국민들이 호텔을 찾아 도시로 몰리를 만들었고 임금 노동자 증가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다. 해방직후 노동자들은 결국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을 일으키며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저해한 상황으로 무너집니다. 6.25 전쟁 동안 남한 진보운동 활동가들은 거의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반동이 절대적인 우려로 유명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1949년에 설립한 대한노총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운동을 따라가는 노동으로 활동하였다.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대충 자금으로 불렀던 이제 원조 물자를 국민들에게 팔아서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희생이 전제된 형태의 경제구조 형성했는지 잘 게시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미 미분쟁에 의해서 내가 자살을 만났던 미분쟁에 의해서 적산 불화를 통해서 재벌들이 형성됐던 과정,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활동과 기초 과정, 한국노동운동사에서도 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300산업, 이때 토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시죠? 재분과 재단, 그 다음에 연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연료를 헐값에 구하고 또 기업 성장이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브레튼-우드 협정은 한 번 더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브레튼-우드 협정 맨 앞에 세계 경제는 이제 자유주의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드 협정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입니다. 1944년 미국의 뉴 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우드라는 지방에 44개국의 재무장관, 우리나라 치면 기재부 장관이죠. 모여서 맺은 협정입니다. 그전에는 금본위제였는데 이제 금환본위제라고 해서 이 세계 각국이 화폐를 얼마만큼 찍어내야 적당하냐, 너무 안 찍어도 문제, 너무 많이 찍어도 인플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를 그 가치 환산의 기준을 금으로 잡던 시대에서 이제 이 재화가 더 확장되고 세계 경제 규모가 금으로 치환해서 해소가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브레튼-우드 협정에서 이 금과 동일한 가치,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하는, 금 1온스면은 2.몇 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몇 그램 정도 되는 금 1온스를 35달러로 평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고유하게 매겨서 이제 각국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식민지 쟁탈전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이제 젠틀하게 가자. 그 대신 기준이 되는 돈은 달러로 통일한다. 그 달러의 가치는 금 1온스에 35달러로 취한하고
니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따라가고 오면 그 비로소 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과시키고 44년도에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45년도에 세계 그런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으니까 유통할 이 터미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두 개 만듭니다. 그 은행 두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IMF. 45년도에 작성되죠. 두 번째, IMF는 달러 조달 기구 역할을 했다면 이제 세계투자은행 개념의 국제 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는 IBRD 이 두 개의 은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1946년 말에 가트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47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이 원조를 해줬는데 미국이 원조를 한 폭은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원조를 통해서 한국은 뜻하지 않은 반대 극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밀농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밀농사가 쌀만큼은 아니어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밀을 이제 엄청난 양을 이제 이 제분 밀가루를 원조로 공급해버리니까 밀농사가 망해버린 거죠. 이 안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또 다른 게 하나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산업화되어 들어가는데 이때 한번 영국판 인클로즈 운동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제에 의해서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1910년 한일혁명 이후에 12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던 토지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한 60%가량이 일본인들에게 몰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또다시 해방 이후에 적산불화의 개념처럼 됐건 아니면 국공유지의 형태로 소유가 됐을 텐데 이 소비자 중심으로 원조가 되는 가운데에 쌀값이 비싸면 또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이 정부가 출고가를 계속 통제를 했었단 말입니다. 쌀값을 계속 통제를 했었어요.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쌀값이 헐값이 되니까 농사를 대다수의 농민들이 포기하고 도시로 흘러들어와서 도시 민민이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절대 해체되지 않는 세계 조직 고대 농문의 해병대 전후에 전라도 혁명. 전라도 끼기가 저거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경상도는 산악지역이 많고 전라도는 대부분 평야지역이 많고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대부분 밀집해 있는 게 전라도였는데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농촌이 파괴되니까 전국 각지의 도시로 흘러가고 이승만 정부 때 토지개혁이라고 해서 이 지주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소작농들의 자주 소유와 이렇게 불화를 하게 됐는데 이 불화된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소작농 개념이 없어지고 지주 개념이 사라지게 된 배경 속에서도 또다시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은 대규모 도시로 유입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전라도에 출신 분들이 그 도시 인구의 10% 이상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독해서 그렇게 잘 규합되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전국으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뼈아픈 역사와 매우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지켰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 붐을 도모했던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이제 경제와는 별개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4선에 도전할 때였죠.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3.1 부정선거.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상대 진보 후보가 청문론 기간 중에 병사로 조봉원 선생님이 병사로 돌아가셔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무난했는데 나이가 많았거든요. 87인가 그랬었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권력을 자기장이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부통령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부통령이 열세였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을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지른 게 3.1 부정선거였어요. 주로 이런 거 있죠. 4할 이상 투표 전에 투표함에 표를 이승만, 이기붕 찍은 걸 다 채워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것들은 투표하고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5명을 한 조씩 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면서 이승만 찍혀고 이런 게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웃지 못할 어떤 데는 선거 명부보다 투표 장수가 더 많아가지고 선관위에서 들고 나가고 불태우고 이런 짓도 막 하고 3.15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3.15 부정선거가 4.19로 이어지게 됐던 이 과정이 물론 그 앞에 이제
이 대통령 4년 연임을 할 수 있던 4.4.5 개헌도 있었지만 123명이 돼야 되는데 소수점인 사람은 없으니까 올려야 되는 게 요즘 일반적인데 그때는 소점 안 되면 그럼 앞으로 이래가지고 123명이 돼야 되는 것을 122명으로 산술적으로 박올림 적용을 해가지고 이 개헌을 통과시킨 4.4.5 개헌 이후에 3.15 부정선거 3월 15일 날 고등학생들이 벌떼처리라서 대목을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실종됐습니다. 며칠 뒤에 바다나 바다에서 시신을 떠올라요. 왼쪽 눈에 뭐가 박힌 채? 체류탄이 박힌 채.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혔다면 실내를 여기서 식탁탄으로 쐈다는 거죠. 이 김주열 열사가 바다나 바다에서 건져올려지면서 바다에서 떠올랐다는 것은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떠오르면서 이제 대학생 시민들까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결국 스스로 하야하는 이제 이 공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조 경제에서부터 적산불화 이후에 이승만 경제, 이승만 정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와중에 대한노총이 이제 전국의 김두한 여론분들을 필두로 해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김두한 여론분들이 정평의 간부들을 남로당 간첩 사건으로 다 때려잡기 전에 이제 린치하고 테러하고 하는 노동운동의 씨앗들을 짓밟는 그런 폭력들까지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승만 시절의 모습이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박정희 때부터 알려던 것까지 상당 전체를 한번 쭉 마무리하고 제대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사이클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면 오늘 질문 받으셔야 되겠다.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그래서 지난해 사람들이 전부 10%씩 주고 서울에도 가장 많은 일정이 수도권. 그래서 특별한 사건 사고 없으면 수도권 서울 경기에 대해서는 부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사를 보면서 전체가 믹스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제시대 때 터지면서 이승만 때 터지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은 하루를 오래 가지고 있어요. 다 아무 끼나 타면 된다. 파리발 다 왔을 때.